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미 대선 2차 토론회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그 변수는 과연 무엇일지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 미국 대선 소식 실렸습니다. 트럼프가 낙마 위기에 처했다. 무엇 때문에요? 음담 패설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과거 동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그 동영상 안에는 유부녀를 향해서 혼외 정사를 시도했다라는 등등의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 패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데요. 미국의 2차 대선 토론을 앞두고 이 동영상이 공개돼서 왈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현재 미 대선 2차 토론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생방송으로 CNN에서 미 2차 대선 토론의 현장을 생중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지금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린턴과 트럼프의 2차 토론회가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10시에 시작이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음담 패설 위기를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과연 이겨낼 수는 있을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오늘 당 창건일입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예고했던 10.10 노동당 창건일인데 이 창건일 오늘에 맞춰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것 아니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핵 도발 긴장 고조. 북한은 앞서 5차 핵실험을 하면서 조만간 로켓을 발사하겠다.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 위성을 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주말 동안 북한이 우주를 정복하겠다. 이런 성명까지 발표함에 따라서 과연 오늘 당 창건일 북한이 어떤 종류의 도발을 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요즘 대선 행보를 아주 빠르게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를 잠정 중단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논란인 겁니다. 사드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자, 대화하자라는 주장을 내세운 건데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을 했고 오늘 내일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사드를 잠정 중단하자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사건 뉴스 산타페의 에어백 결함을 현대자동차가 고의로 숨긴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에어백의 결함을 숨겼다면 이것은 자동차 업체로서 정말로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자동차의 침수차 판매 논란 거기에 산타페 에어백 결함에 미국에서 엔진 결함 리콜 사태 등등 악재가 계속 겹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를 동으로 보면 안 되죠. 서울신문 1면인데요. 해경전까지 공격 침몰시킨 해적 중국 어선. 중국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다. 서울신문은 1면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선을 상대하는 것과 해적을 상대하는 우리 해경의 자세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일면 사진을 공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낙심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낙마 위기. 그 이유는 11년 전 음담 패설 파문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거론하면서 성폭행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의 과거 동영상,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개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정말로 중요한 뉴스만 치열하게 골라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아침 돌직구쇼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 바로 북한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북한은 오늘 10월 10일, 즉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해왔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은 우주를 정복하겠다라는 성명까지 발표해서 더욱더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북한의 도발은 있을 것인지 이 소식부터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북한이 핵실험을 5번이나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서 북한을 고립하는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은 5번째 했고 이제 그 핵무기를 실어 나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오늘 북한 상황 좀 어떻습니까?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라고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위성은 지금 말한 대로 동창리에서 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은 풍계리에서 하는데요. 예. 그쪽에서 수상한 징후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가림막이 있다든가 뭐 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당창건 기념일 10월 10일을 맞춰서 최소한 위성을 발사하고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청와대하고 외교안보 당국자들도 어제 그제 다 청와대로 출근해서 청와대 외교안보 당국자들도 주말 반납하고 다 출근했다. 예, 그래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오늘 당장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풍계리나 이런 데서 위성 발사를 하기보다는 오늘은 이동식 발사를 통해서 ICBM이나 무스탄이나 스커드 미사일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풍계리에서 위성 발사라기보다는 작은 어떤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오늘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윤통훈 실장님, 지난 과거 정치부 취재 청와대 출입을 하면서 북한을 다녀오시기도 하셨는데 네. 북한 김정은이 지난번 이 로켓의 그러니까 미사일의 엔진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전문가들은 이제 쏘아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뭐 우주 정복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우주를 정복하겠다. 이게 이제 우주 정복이라는 거는 핵보다는 예. 이제 미사일, 로켓, 북은 이제 위성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미국 변수죠. 미국이 지금 대선을 한 달도 이제 안 남았고 오늘 2차 토론으로 대선이 이제 최고 정점에 오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일반 유권자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건 사실 핵보다는 로켓거든요. 로켓이다.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로켓 쪽에 방점을 찍지 않을까 싶고 북측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아이고 이것도 어찌됐건 간에 북한하고 대화 쪽으로 해가지고 예. 대화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긴장을 높이는 데 대한 반응이 기대한 만큼 나오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한 번 더 뭔가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한국에서는 뭘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반응이 나오게 할 거라고 네. 봐야 되니까 오늘이 아니라도 뭐 수일 내 최소한 미국 대선 전에는 뭔가가 이제 나오겠죠.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수일 내에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은 발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5차 핵실험에 이어서 6차 핵실험의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 이 북한 변수가 대단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 와중에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는 지장 없을 것이다. 사드 이야기입니다. 사드 배치를 위한 재반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병미 의원님,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은
사드 잠정 중단하자. 라는 건데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공론화 시켰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시점이 조금 공교롭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할 수 있는 징후들을 여러 차례 포착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는데 왜 이 시점에 사드에 대해서 잠정 중단을 대통령께 건의했는가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의 이와 같은 입장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진 표현이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절대 안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현 정부의 입장을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줬고요. 근데 두 번째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 하나는 사드 배치가 제3부지인 롯데 성주 골프장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롯데 골프장을 매입하고 매입이 아니면 이 땅을 교환하는 대토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가게 됐을 때는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한 발 물러난 측면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진영으로부터의 정치적 논리를 가진 게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결과론적으로 그럼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라고 했는데 그 노력이 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전문가 박상철 교수님 함께해 주셨는데 월요일의 남자로 박 교수님 지금 사드 부지까지 다 그 진통 끝에 결정이 됐고 롯데가 골프장을 양보했죠. 결정이 됐고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에 이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와서 사드를 잠정 중단하자 이게 모르겠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책임감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가 논란입니다. 글쎄 그것을 지금 사드 중단 이 단어만 보면 역시 문재인답게 이야기하구나 해서 지지자 못지않게 반대층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일 수 있지만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의 그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 사드 문제에 관한하는 이제 대결 구도, 여와 야의 대결 구도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서로 타협점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러면 외교적인 방점을 이야기했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대북 그 컨트롤에 있어서 지금 그 강경 일본도 한반도 긴장이 아주 고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야당의 대북 정책은 물론 대화라는 것을 항상 바탕에 깔고 하지만은 요즘 이런 걸 우리가 좀 약간은 여유주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에 대한 철수 내지는 뭔가 수준을 낮추는 그러니까 일종의 얼핏 듣다 보면은 언제든지 선제 타격할 수 있으니까 예. 애국 공간들 피해라라는 어떤 정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야당의 차악이 무슨 대선 후보의 강력한 후보 입장에서는 안보 강경 일변도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토를 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핵실험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로켓 발사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 발언을 갖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외교적인 노력이라는 자체의 끈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 받아들이고 이 점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따라온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수렴해가는 그런 예. 어떤 멘트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성희 위원님, 과연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묻고 싶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문 전 대표는 그 대안은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안이 사드가 아니라면 문 전 대표가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외교적 대화 네, 북핵을 아니 그 완전히 대화가 무엇인지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 지금까지 우리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틀은 6자회담이었는데요. 알다시피 10년 이상 사실 지금 중단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모든 정부가 다 첫 번째는 시작을 합니다. 그 박근혜 정부도 처음에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는 북한과의 대화, 북핵 폐기를 위해서 비핵화 300 구상도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전에 우리 진보 정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공허한 얘기입니다. 예. 문재인 그 대표 얘기는 공허한 얘기다. 예, 왜냐하면은 북핵 그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이 아니고 그건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받아줘야지 하는 건데 이제 북한은 뭐래? 우리가
북핵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폐기를 위한 것은 못 한다는 거거든요. 예. 폐기를 위한 전제로 해서 들어오라면 우리는 못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근 10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다시 외교 쪽 노력이라고 하면 뭐를 말하는 것이 제가 되묻고 싶어요. 예. 최근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클린턴이 됐을 때 혹은 트럼프가 됐을 때 이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외교협회 CFR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김정은에 대해서는 예측 불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못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미사일의 어떤 기술이나 테스트하는 그런 빈도도 높아지고 기술 발전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을 인정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대화를 한다면 전제 조건을 좀 달리하자라는 어떤 제안을 6가지를 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그거였잖아요. 대화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다. 그런데 비핵화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까 테스트를 하지 못하게 하고 비핵 동결하고, 그러니까 동결 위주로 해서 전제 조건을 삼고 그것이 만약에 합의가 되면 서로 대화를 하자라는 걸 테고요. 아마 야권 주자들도 지금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뭔가를 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라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데 아마 외교협회에서 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아마 참고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높은데요. 아마 우리 정부에서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드를 잠정 중단하자. 과연 이게 현실성 있는 주장인지 현실성 여부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일지 만나보시죠. 네, 지금 미국은 대선 주자 2차 토론회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의 음담 패설 동영상이 공개가 됨에 따라 미 대선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 음담 패설 동영상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ll of a sudden, I see her. She's now got the big phony tits and everything. She's totally changed her look. It's like a magnet. I don't even wait. Grab him by the. I can do anything. 네, 지금 트럼프의 음담 패설 동영상 중에 일부분이 공개가 됐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트럼프가 11년 전에 찍힌 동영상인데 음담 패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음담 패설 내용을 여기서는 다 설명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특정한 여성에 대해서 접근을 대시를 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유부녀였다. 근데 실패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같이 스타가 되면은 누구든지 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하면서 모든 여성을 이제 성적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영어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물론 저것은 방송용은 아니고 저렇게 화면을 찍기 위해서 어떤 방송 출연을 하기 위해서 버스로 이동하는 도중에 그 방송의 진행자인 부시라는 사람, 역시 부시 일가인데 그 진행자와 함께 사적인 내용인데요. 그거를 마침 같이 타고 있던 MBC의 기자가 촬영한 거를 나중에 찾아낸 내용인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평소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준 그런 어떤 생생한 영상이죠. 그 동영상 다시 한번 저희가 볼까요? 11년 전에 버스에서 이동 중에 방송 진행자와 사적으로 나눴던 대화지만 그 내용은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하기에는 상당 부분 역부족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ll of a sudden, I see her. She's now got the big phony tits and everything. She's totally changed her look. It's like a magnet. I don't even wait. Grab him by the. I can do anything. 네, 이번에 공개된 트럼프의 음담 패설 내용을 저희가 차마 적나라하게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좀 몇 가지 출력물을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의 녹음 테이프 주요 발언입니다. 나는 자동으로 미인한테 끌린다. 그냥 바로 입맞춤을 하게 된단 말이다.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당신이 스타면 같이 버스에 타고 있었던 방송 진행자에게 미녀, 그들은 뭐든지 하게 해준다. 그리고 여성의 은밀한 신체 일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움켜쥐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기대도 안 했지만 대실망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딸에 대해서
피스 오브 에스, 뭐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으로 불러도 되겠냐라는 질문에 뭐 그렇다라고 한 얘기도 공개가 됐고, 내 딸 이방카는 언제나 아름답고 육감적이다. 이 발언이 공개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뉘우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사과한다. 하지만 내가 사퇴할 가능성은 0이다. 트럼프의 아내죠. 멜라니아는 남편 발언은 내게도 모욕적이지만 그의 사과를 받아주기 바란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음담패설 동영상이 공개가 됨에 따라 각 진영에서 이 같은 반응과 성명이 나오는데, 먼저 같은 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이거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개적인 반대 여론이 나왔습니다. 존 맥케인은요, 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지지 철회했고요. 존슨 상무위원장은 뭐 당장 후보 사퇴해야 된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급기야 구역질이 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끔찍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공화당도 인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배우인 로버트 드니로는 공개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He talks how he wants to punch people in the face. Well, I'd like to punch him in the face. 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는 이 같은 녹취록에 대해서 이렇게 되받아쳤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은 나는 말만 했지만 그는 행동으로 했다 라면서 또 다른 폭로를 했습니다. I've said and done things I regret, and the words released today on this more than a decade-old video are one of them. Anyone who knows me knows these words don't reflect who I am. I said it, I was wrong, and I apologize. I've said some foolish things, but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words and actions of other people. Bill Clinton has actually abused women, and Hillary has bullied, attacked, shamed, and intimidated his victims. 거의 이 정도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예고에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각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성폭행 발언, 음담패설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2차 대선 토론회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2차 토론회가 펼쳐질 장소인데요. 오늘 2차 토론회는 앤더슨 쿠퍼가 사회를 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앤더슨 쿠퍼와 제가 동시간에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동시간대 앵커로서 저는 이곳에서 한국에서 미 대선 얘기를 하고 있고, 앤더슨 쿠퍼는 토론회를 직접 진행하고 있군요. 잠시 후 쿠퍼의 모습도 보일 것 같고, 아직 도널드 트럼프 음담패설 논란이 있는데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2차 토론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측이 이 도널드 트럼프의 음담패설을 갖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토론회가 끝나고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유태곤 실장님, 실제로 지난 대선을 어드바이저로서 실제 대선 현장을 뛰어봤던 사람으로서 이번 음담패설 발언, 이건 뭐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는 뭐 저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사실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녹음 파일, 녹취록하고 또 녹음 파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과 방송에 이제 영상으로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그 심리적인 효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가 뭐 잘못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냐. 이것은 이제 미국 대선에서 한 10대 때라든지 20대 때 이야기들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빌 클린턴이 뭐 20대 때 마리화나를 뭐 했냐 안 했냐, 클린턴이 그때 독특하게 흡입은 했는데 삼키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뭐 조지 부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일 대학을 다닐 때 워낙에 술 먹는 걸로 유명했다든지, 20대 때에 대한 것은 그것도 이슈가 되긴 하는데 조금 넘어가 주기도 해요. 근데 트럼프가 저 이야기를 한 것은 50대 후반, 예를 들어서 한 60 다 돼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지금도 저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큰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미국에 가면 파이널 클럽이라고 있어요.
그 명문대 사립대에서 20대 초반에 백인 학생들로만 꾸려진 이게 소수의 사교 클럽, 거기서 뭐 음담패설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이런 건데, 그 모습을 60대 가지고도 계속 하는 듯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TV 토론하고 관련된 게, 오늘은 1대1 토론이 아니라 타운홀 미팅이지 않습니까? 1대1 토론이면요, 제가 힐러리 쪽에 참모라면은 힐러리한테 직접 이걸 공격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같이 뭐 저 트럼프가 아니 당신 남편은 어쩌고 하면서 이제 개싸움으로 몰고 갈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오늘 식의 타운홀 미팅은 힐러리 쪽에 아주 유리한 점이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관객들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또 관객들이 힐러리에 대해 가지고 당신은 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주 품격 있게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만약에 1대1 토론이면 트럼프가 어떻게 뭐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역공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포맷도 트럼프한테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이번에 공개된 발언을 보면요, 그 해당 여성을 가리키면서 내가 그 여성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발언도 나오는데, 저 특히 딸 이야기한 걸 보면요, 예, 카사블랑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카사블랑카요. 카사블랑카는 정말 우아래도 없이 정말 천방지축이었는데, 예, 차이점이 있다면 카사블랑카는 그래서 정치를 아예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카사노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초조할 겁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이미 미국 대선은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투표일까지 한 달 내내 지금 투표를 하게 되고, 당일날은 막상 20-30% 정도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도 후보를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할 수 없는, 그러다 보면 이번 대통령은 지더라도 공화당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11월 8일 날 공화당마저도 심판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하나고, 조금 있다가 이제 공화당 걱정이 있지만 토론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윤 실장 말씀대로 아마 장난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빌 클린턴 공격 안 할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미국 자체를 격화시키는 나라의 품격을, 소위 디스 USA랄까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정치 사고 뭉치로 이제 트럼프가 상징화돼 있는 것, 미국 대선의 어떤 제도의 결함이 또 나타나고, 아마 대선 이후에 미국의 정치 개혁도 크게 아마 휘몰아칠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음담패설 발언이 공개되자 미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반응 한번 살펴보시죠. 뉴욕타임스는 그는 강제 키스, 성적 폭행을 신나게 떠벌려 원래도 천박한 남자였는데 이제는 급기야 명백한 폭행범으로 전락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BBC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여성들을 자신이 원해서 움켜쥐거나 차버리는 성적인 고깃덩어리 조각으로 본다는 걸 드러냈다. 이 칼럼 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저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사퇴를 시켜야 되잖아요. 사퇴해야죠. 후보직 사퇴해야죠. 해야 되는데 스스로 가능성 제로라고 얘기를 했고, 물러나지 않겠다. 물러나지 않겠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그렇죠. 그리고 하원 의장부터 해서 상원 원내대표까지, 소위 말하는 그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원래 이 주류는 사실은 트럼프를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지지로 돌아선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이런 발언까지 저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된 이후에는 지지를 한다는 건 스스로들의 어떤 품격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지 철회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규정상 이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직을 억지로 사퇴시키려면 이 사람이 사망했거나 뭐 병이 심각하게 들거나 그 외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부통령이 이제 뭐 우울증, 병력 등으로 해서 사퇴한 적은 있지만, 일단 대선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그 후보에서 물러나라라고 얘기한 그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규정도 없고. 또 아까 그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재자 투표 때문에 선거일 45일 전에 이미 투표용지가 다 이제 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후보가 드랍하면은 여러 가지 좀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그 공화당 내부에서는 다른 대안도 없고, 예. 억지로 물러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저도 이걸 보면서 그래서 트럼프가 뭐 저런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남봉꾼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 아까 잠깐 얘기하신 대로 미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의 허점을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강력한 백인 남성들의 지지를 얻고 지금까지 온 것 자체가 민주주의는 그냥 다수결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알 수 없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그 사람의 몇 가지 발언만 가지고 저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민주주의의 오히려 허점을 드러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미국이 공화당처럼 후보 아니겠습니까? 공화당의 가치가 뭡니까?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고, 또 미국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건국의 윤리 자체가 기독교적인 관념에 그 기초에 섰기 때문에 굉장히 청교도적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통틀어서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아무리 유권 미국이 저런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냥 넘어간다면 저는 미국에 대해서 정말 실망할 겁니다. 예. 이제 조만간 트럼프와 힐러리가 2차 토론회장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악재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원래도 토론 실력이 없기로 유명한데 거의 낙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시구 신문입니다. 어떤 뉴스일지 직접 만나보시죠. 이른바 황당 질문으로 컴맹이 아니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새누리당의 이은재 의원이 나는 억울하다면서 해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세간의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이른바 컴맹 질의 장면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 한글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서 1, 2차에 걸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요. MS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그런 다른 것은 회사가 MS를 하면 다른 회사가 있지 않지 무조건 않습니까? 입찰하도록 돼 있죠.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아니 워드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 계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요.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MS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안 되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아니 이거 수의 계약이 아니고요. 아니 수의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왜 자꾸만 여기 자리에서 막 저기 하려고 그러세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에 와서 아니 지금 정확히 우리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그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고요. 그 교육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좀 제가 굉장히 억울합니다. 마치 제가 MS가 뭔지 한컴이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미국에서 83년부터 이 컴퓨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감장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만약에 앞으로도 국감장 안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다니면 어떨까 하는 걱정은 사실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은재 질의는 팩트가 틀린 잘못된 질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 측이 수의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공개 입찰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이은재 의원의 해명은 조차도 황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성희 위원님, MS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컴퓨터에 있는데 MS 오피스는 MS에서 만드는 것인데 국감 질의 내용을 보면 왜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MS에서만 구입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샀는데 83년도부터 내가 미국에서 컴퓨터를 썼다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83년도에는 윈도우가 아니라 도스 체제 아닙니까? 도스 체제였죠. 근데 이제 그 어떤 댓글이 알려지니까 밑에다가 그 댓글이 썼더라고요. 아이폰을 왜 애플에서 파는 겁니까? 아이폰을 왜 애플에서, 그런 식의 질문이 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MS 오피스를 그래도 저 이은재 의원이 교수 출신인데 구분을 못해야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나 그런 것이 안 나오고 또 본인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스스로 꼬인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을 제대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숙지를 못하신 게 아닌가? 예컨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MS 오피스든 한글이든 교육청이 계약을 할 때는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했는데 응찰을 하나밖에 안 한 거예요. 응찰을 하나밖에 안 해서 거기랑 계약을 맺는데 그거는 수의 계약은 아니죠. 공개 입찰을 했는데 하나만 이제 그 응찰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한 거고,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하고 저렇게 주장한 거는 잘못된 질의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MS가 오피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거냐, 그걸 내가 몰랐던 것이냐, 그거는 이제 말을 한 데서 본인이 꼬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이 억울하다고 일하는데 억울하실 게 일이 아니고요.
본인이 저렇게 지금도 억울하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그럴 만한 실력 있는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은재 의원 지난 8월에도 조금 전과 비슷한 발언에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헌법 규정을 어기는 위원장 회의를 늦게 들어오셨으면은 회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 생각을 좀 하셔야지. 이은재 의원 어디서 받는 거 했더니 지난번에 손혜원 의원과 멍텅구리다 닥쳐라 라는 소위 발언을 주고받았던 분이었군요. 저는 이게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과도하게 욕을 먹는 면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유권자들한테 뭐가 조금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참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편들래야 편들 수가 없다. 물론 이제 굳이 편해지자면은 이제 MS는 이제 서울에 4개의 총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MS 만드는 곳은 하나지만은 이 4군데 중에서 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조희영 교육감도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MS는 한 군데밖에 안 파는데요. 해서 이제 말이 어긋난 점이 있는데 어긋났더라도 바로 못 잡은 게 우리가 아까 봤지만 계속 고함을 치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니까 상대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잘못된 것이고 이은재 의원 저도 이분 좀 아는데 좋게 말하면 파이팅이 좋은 분이에요. 항상 이제 뭐 야당이라든지 그런 역할 맡는 분도 하고 계세요. 이제 강하게 이렇게 나가시는 분. 그래서 이제 18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었었죠. 그때 본인이 그걸 되게 자랑으로 삼는 게 몸싸움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통진당 이정희 대표였습니까? 이정희를 내가 매다 꽂은 사람이다. 내가 이정희를 몸싸움으로 매다 꽂았다. 있어요. 사실 보면은 그런 거로 이제 뭐 알려진 인물이라든지. 그런데 또 아쉬운 거는 이분이 국회의원도 지내신 분이고 몇십 년간 교수를 그 학교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장면인데 정말로 통진당의 그렇죠. 이정희 당시 당 대표와 최전선에서 최일선에서 몸싸움을 강경하게 펼쳤는데 승리는 이은재 당시 의원이 승리했다. 악력이 팔의 힘이 통진당의 이정희 당시 당대표보다는 월등하게 앞섰던 것은 판정승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분이 국회의원만 한 게 아니라 교수도 오래 하셨고 그리고 지난 19대 회기 때는 본인이 이제 공공기관의 장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국감장에서 뭐 질타도 당하고 그때 본인이 억울한 게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 경험을 이제 가지고 이걸 좀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시집살이 세게 한 사람이 못된 시험만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점이 있었다면은 이걸 더 뭐 10배, 20배로 하려고 하니까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죠. 이 칼럼. 그런데 이은재 의원과 관련돼서 과거 한 가지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랬었죠. 어저께 사실은 조희연 그 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흥분된 상태로 계속 질문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을 하고 기승전 사퇴하세요로 끝나는 그 모든 단어가. 그래서 보면서 좀 의아했었는데요. 근데 이은재 의원도 사실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난 2014년에 이제 그 정무위원회 감사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예전에 2012년에 그 총리실의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지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인 카드를 이제 남용한 혐의를 받았어요. 법인 카드로 무엇을 구입했길래?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 에르메스사에서 넥타이를 구매를 하시고 구명품 에르메스. 얼마죠? 보통 넥타이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 이런 것들 구입하시고 굉장히 이제 다량 구입했다라는 의혹도 함께 받았고요. 향수는 어디 거를 그때 구매했습니까? 아니꾸딸이라는 향수인데요. 아니꾸딸, 전 처음 들어보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구입했고 그 외에도 뭐 청담동에 있는 한 식품점에서 뭐 오이,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걸 샀는데 한 식품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그 식품을 구매했다라는 그 의혹을 받고 굉장히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유기농 오이라서 좀 비쌌군요. 128만 7천 원 상당의. 그러니까요. 이걸 어떤 걸 사면 이렇게까지 128만 원이 나오는 건지 사실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자막에서 나오지만은 이제 해명을 하라고 했더니 전임자가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임자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해명 자체도 설득력이 없는 데다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공격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본인도 이제 상대방한테 다른 약점을 계속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발언 자체가. 김병민 의원님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같은 당이라 좀 그렇겠지만
이런 의혹이 있으면 보통 국회의원으로서 공천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까 지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거의 전횡을 휘둘렀다. 어떻게 공천받은 겁니까? 강남 갑을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강남이 이제 지역구가 신설이 됐죠. 강남병이라는 곳에 신설이 돼서 강남병은 여성 아마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 여성 추천으로 한 인재들 중에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찌 보면은 너무나 강경한 발언들 때문에 국민들이 눈살을 좀 찌푸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사퇴하시라. 그 한국행정연구원장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장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의 여성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인물로 사실은 알려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공천을 받은 것 같은데 글쎄요. 당의 차후의 과정에서는 일단은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고 공천 과정에 좀 잘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의도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조희연 교육감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선거 때부터 본인의 측근이었던 비서실장이 얼마 전에 구속이 됐거든요. 구속이 바로 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이 한 7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정당이 없이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되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쓰이는 선거 자금이 한 35억 정도에서 40억 가까이가 되거든요. 정당이 없이 개인이 그 수십억의 돈을 써갖고서는 4년 임기를 채우는 동안 부정한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 부정한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행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 중에 수의계약을 비롯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가를 따지고자 하는 자리였는데 그게 이제 좀 약간 희화되다 보니까 본인 차원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쉬운 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재원이 정부로부터의 교부금 등으로 확보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따질 수도 있겠지만 지방의원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을 질의하고 지타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이와 같은 식으로 날려버렸다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감 질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숙지하지 못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조차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 빚어낸 총극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럴 거면 그 질의 내용을 잘 아는 보좌관과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나와서 서로 차라리 국감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좋은 발상 같지만 저는 그 보좌관이 또 잘못 보고 그런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보좌관도 몰랐을 거다. 이거 우문우답 같기도 하고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은재 의원이 언젠가 이렇게 스타가 될 줄 알았어요. 스타입니까? 저렇게 예비 스타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 지도할 때도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만큼은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준도 상당히 좀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준의 문제다 이건. 정말요. 그리고 정말 여성끼리도 경쟁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뭐 공천이라고 그러면 새누리당 공천은 뭐 다른 당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역대급 막장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을 타서 이제 공천이 됐는데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소위 뭐 죽어서 천당 간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들 그 살면서 마일리지를 쌉니다. 마일리지 쌉니다. 좋은 일을 하면 천당 가는 마일리지 싸는데 제가 볼 때는 낙선 마일리지를 지금 이은재 의원이 싸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되겠죠. 이런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정치 안 하려고 그래요. 짧게 덧붙이자면요. 이분이 친박도 아니에요. 개파 불륜 비박계예요. 꼭 이분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공천의 이 문제점이 그럼 이제 상대편도 몇 명 해줄게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상대편에 대해서는 괜찮은 사람을 안 해주죠. 상대편에 제일 좀 별로이고 약한 사람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래 우리 너들 배려 몫이야 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이은재 의원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는 공천의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MS 오피스를 MS 말고 어디서 사느냐라는 황당 총극을 불러일으켰던 이은재 의원의 해명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측 해경 고속정을 충돌시켰고 고의로 침몰을 시켰습니다. 해적의 수준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 중국 어선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김지환 기자 그 긴박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속단정이 침몰하기 전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된 조동수경위.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 중국 어선이 나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 중국 어선 간다. 라는 이제 무전을 들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서 뒤를 확인해 보니까 중국 어선이 이제 저한테 돌진하고 있었고요. 뒤쪽에서 그 넘버 2 단정이 이제 따라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단정으로부터 이제 뛰어내려서 바다로. 7일 사건 당시 해경 고속단정은 중국 어선 오른편으로 접근한 뒤 대원 7명이 어선 위로 올랐습니다. 이때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중국 어선이 나타나 우리 단정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100톤급 중국 어선의 공격에 4.5톤에 불과한 우리 단정은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3,005 경비함입니다. 이런 3,000톤급 경비함은 일반적으로 2척의 고속단정을 달고 있어야 하지만 사건 이후 보시는 것처럼 한 척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중국 어선에 들이받기에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에선 배의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중국 어선에 줄을 걸고 올라타려면 높이가 비슷한 고속단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속단정은 4.5톤급, 중국 어선은 100톤급 정도라 이전에도 수차례 들이받기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첨단 장비 도입과 함께 무기 사용 등 적극적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중국 어선들이 고의적으로 충돌을 해온다든가 저항을 할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해경은 이번 사건에 대해 주기충 주한 중국 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사고를 낸 100톤급 중국 어선 노영어호를 수배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당시 긴박했던 현장을 저희가 출력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NLL 경계 이남 지역에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장소, 그러니까 소총도에서 한 76km 해상에서 우리 고속정이 중국 어선에게 들이받쳐서 침몰을 한 초유의 상황인 건데요. 이 위해를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그림으로 그때 당시 상황을 순차적으로 넘버링을 했습니다. 번호를 매겨놨는데 첫 번째, 몇백 톤급입니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 중국 어선들이 흉기를 두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죠. 납포를 시도하는 우리 고속단정 1호기가 이렇게 중국 어선 옆에 고속단정을 대고 이제 우리 해경들이 배 위에 올라타서 몸싸움으로 이제 이들을 제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뒤에 있었던 중국 어선이 우리 고속단정을 고의로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고 도주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고속정이 서서히 침몰을 하기 시작하자 또 다른 중국 어선이 이른바 확인사살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충돌을 해서 완전히 침몰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도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어선도 다 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망망대해에 당시 중국 어선은 40척. 그런데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은 2척에 불과했습니다. 40대 2의 싸움에 결국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침몰을 하고 말았는데, 야, 김병민 의원님, 예. 상황이 이 정도면 거의 해전의 상황이고 해적의 그렇죠. 상황인데 예. 우리 해경은 외교 관계를 우려해서 공기 중에 공기탕밖에 못 쐈다. 그렇죠. 저는 어제 주말 동안에 가장 가슴 떨리게 봤던 뉴스가 바로 이 장면이었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우리의 바다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나 무기력했던 정부의 모습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이 조동수 경위 같은 경우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바다로 분명히 본인 향해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다로 빠져들었고 이거를 긴급하게 뒤에 있었던 또 다른 경비단정이 구호하지 않았으면 죽음에 이르렀을 거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나머지 단원 8명은 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중국 어선으로 올라가 있던 겁니다. 중국 어선으로 올라갔는데 본인이 태우고 있던 고속단정이 침몰됐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나머지 있는 고속단정이
사람들을 끄집어냈지만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를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유유히 사라지는 걸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경이 조직이 개편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러한 조직 개편 과정 속에서 해양 경찰로 있었던 그 상황 속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자원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좀 그 무뎌진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교적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이 누군가 중국인 선원이 사망하게 되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번 국정감사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 하나만큼은 누군가가 강력하게 지적을 좀 해주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최첨단 국가인데 나서 갖고서는 단속할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경비단정 몇 대를 갖고 이런 수십 척의 중국 어선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저 보십시오. 저 중국 어선이 죽창으로 뺑뺑 돌리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해경들이 올라탈 수조차 없게끔 해서 그럼요. 2011년에요. 우리 이청호 해경 경사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적인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요. 이 칼럼. 시진핑을 등에 업은 중국 어선들의 해적질에 우리 공권력이 침몰당했다. 조선일보 사설. 중국 어선 해경 살해 기도 자위권 발동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나 우리 정부의 공권력을 우습게 봤으면 중국 어선들이 해경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도 저 그 화면을 보고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어떤 스스로 도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대방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저렇게까지 공격을 해올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우리 정부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게 우리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도주를 하려고 하거나 내 자신의 어떤 생명에 위해를 느낄 때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한정적이고요.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게끔 허리 아래, 그러니까 허벅지나 다리를 쏘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찰들은 해경은 황당한 거예요. 그 좁은 그리고 엄청나게 흔들리는 저 배 위에서 누구를 다리를 향해서 총을 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몸 가누기도 힘든 저렇게 그 울렁거리는 그 배 위에서 이렇게 규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몸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저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반발하고 공격해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법을 저쪽에서 악용하는 거죠. 근데 당장 그 러시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어선 그 불법 조업을 하면 격침을 한다던가 해서 강력하게 공권력을 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 해경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권력을 저런데 좀 강력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조항을 바꾸던가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 교수님,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해경들 희생시키면서까지 중국 눈치를 봐야 하나?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런 걸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권이 그 기원이 영국에서 전쟁이 진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의회에서 했거든요. 이건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수준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해경 아까 뭐 세월호 이야기도 했지만 세월호를 떠나서라도 서해안은 해경만이 지키기로서는 너무나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해군과 뭐 그 해경 그 역할 같은 것도 재검토하려면 이게 단순하게 대통령 혼자서 머리 써서 또 무슨 국민 안전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중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도 좀 G2라 그래가지고 뭐 선진국가라고도 양적으로는 평가해 주지 않습니까? 서해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해적질이거든요. 해적질이다. 중국의 국격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중국 신문에 한번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중국 쪽에 굉장히 당황을 했던 걸 느꼈는데 서해안에 넘어오는 어선들한테 좀 민주 시민 교육 좀 시켜라. 중국이 암묵적으로 그냥 뭐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도 있고요. 중국도 굉장히 큰 책임을 좀 느껴야 될 문제고 뭐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좀 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앵커 말한 대로 눈치만 보는 이거 얼마나 분통 섞일 일입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 공무원들 질타하기가 좀 미안할 때가 있죠. 밖에서도 당하고 또 안에서 혼나고 그러면은 뭐 사기가 확 떨어질 텐데 저는 이번에는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관료들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우리 내부에 이제 여론이라든지 국회에서 워낙에 세게 하니까 우리도 뭐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오늘 신문
언론을 보면은 뭐 보수지 진보지 할 거 없이 한 목소리지 않습니까? 공론이 이런 데는 통합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안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윤병세 장관이 제주도에 이제 중국인들 범죄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중국 공안을 불러가지고 뭐 단속을 뭐 페트롤권을 한다. 페트롤이 이제 순찰이죠. 순찰을 한 게 한다는 게 이거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요. 그 페트롤권이라는 거는 국가 주권의 이제 제일 중요한 일부분으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 갈등이 있을 때 처음에 어느 경찰이 순찰을 하느냐 문제로 된 거거든요. 우리는 제주도에서 우리가 엄단을 하고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영사 경찰을 파견해가지고 당신들도 그걸 뒤에서 지켜보게 하라. 이러면 말이 되는 건데 무슨 중국 공안을 데리고 와가지고 순찰시킨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안전처, 외교부, 이제 해경이 아니라 조직 이름이 뭐죠? 해양경비안전부. 해양경비안전부까지. 줄여서 똑같이 해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맹질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중국에 가도 할 말이 있어지는 거죠. 예, 중국 해경,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들의 고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도주쿠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의 사람들 동향을 주목해보는 이른바 신사동 그 사람인데요.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신사동인데요. 중국이 이렇게나 황당합니다. 중국의 어느 한 기업의 문화라고 하는데요. 날마다 여직원들을 줄 세워서 사장과 입맞춤을 해야 한다라는 황당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보시죠. 사장이 여직원들을 줄을 세워서 계속 아침마다 이제 입을 맞추고 있는 그런 트럼프인가요? 황당무계한 장면인데요. 정성희 위원님. 이게 진짜 실제로 중국에 현존하는 기업의 회사 내규라면서요. 그렇죠. 맥주, 양조 기기를 생산하는 베이징 퉁저우의 한 업체가 직원 단합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단합. 출근하는 여직원들한테 그 사장이 그 앉아서 맞이하면서 이렇게 뽀뽀를 하는데요. 아까 화면 잠깐 보셨지만 남자는 안 합니다. 남자는 안 하고 여직원만 하고 있고 또 어떤 여직원 같은 경우는 2번, 3번 해요. 굉장히 아주 세게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황당한 그런 어떤 회사가 있을 수가 있느냐. 저 사실은 그러네요. 2번. 저 여직원 중에 한 명이 중국의 인터넷망에 올리면서 이제 알려진 건데요. 저 사장의 그 해명이 황당합니다. 이 사장은 미국에서 이렇게 한 회사를 봤다.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사장의 말에 호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요. 중국 인터넷에 시끄럽죠. 정말 창피하다. 완전 변태 사장이다.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냐. 저는 이제 이것이 한 회사 일이기도 하겠지만 중국 전체의 수준, 아까 우리가 어선 얘기도 했지만 중국 회사의 저런 수준이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중국의 수준에 관련된 일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이제 입을 맞추는 시간을 해당 사장이 이름을 정했네요.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특수 시간이다. 이 칼럼. 이 특수 시간이라는데요. 이게 저는 어제 그 기사 좀 잘못 나간 줄 알았어요. 정말. 5번 줄 알았다. 5번 줄 알았어요.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오보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영상까지 이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단 사장님은 정상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것을 또 용인한 여직원들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대우를 받으면서 저것을 용인하는 여직원들도 사실은 그렇게 뭐 100% 정상이라고 저는 사실은 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특수 시간이라고 규정하면서 한 30분 동안 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목적은 그 직원 사내 단합을 위해서. 그렇다면 남자 직원도 있을 텐데 그럼 남자 직원도 함께 키스를 해야 되는 거죠. 사장과. 그런데 여자 직원들과의 단합만을 원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사건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집권 초기에 뭐 불의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하더니 뭐 중국 어선도 활개치고 저런 뽀뽀 변태 사장도 활개치고 시진핑 주석도 헛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사동 그 사람, 2번째 그 사람으로 이동합니다. 박남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영선 의원을 일컬어서 박남매다라고 부르는데 박남매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의혹 이탄인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압수수색 후에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를 해주고 그 압수수색 당한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억을 세무 신고를 했는데 전직 검찰총장이 속해 있는 로펌에서는 세무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서로 마찰이 일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여기에 국세청 직원도 뇌물을 받았다.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20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신고도 안 했다라는 의혹인데 박지원 원내대표도 힘을 거들었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수사를 받은 기업 A사가 연루된 사건의 주임 검사는 최근 동창 스폰서 문제로 구속된 김용준 검사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힘을 실어줬는데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정보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직 검찰총장이 누군지 실명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용준 검사다. 이게 의혹이 사실인가요? 우리 어저께 논설위원들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알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총장 이름 다 대봤습니다. 근데 사실 몰랐어요.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설을 쓰기를 이제 전 검찰총장이 20억 자문료를 폭로한 야당이 스스로 이렇게 실명을 밝히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거 자료를 20억 자문료를 검찰총장 혼자 가져간 게 아니라 출신이죠.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혼자 간 게 아니라 가져간 게 아니라 4개 로펌에 나눠가지고 가져갔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저 두 박남매는 그 해당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누구인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저희는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의 뭐 김영준 검사나 이런 것들과 딱 뒤엎는 정도의 큰 메가톡급 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우리가 지금까지 비리 핵심이 뭡니까? 김정주 넥슨 회장이나 이 김영준 검사, 진경준 검사의 그런 것도 우리가 뭔가를 뇌물을 주고 나중에 수사 대가를 뭘 받을 수 있는 뭐를 줬을까 하는 그건데 이거는 아예 수사 자체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비리가 있는 수사에 대해서 아예 착수도 못하게 수사를 못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어떤 변호사를 수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자문료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전관 비리를 해야 되는 끝판왕?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국감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고 이왕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이제는 국세청도 이거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검찰 전직 총장이 누군지 실명을 밝히고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수사무마를 대가로 20억을 받았다? 지금 박영선, 박지원 두 분이 이제 당은 갈라져 있는데 호흡이 되게 잘 맞는 게 보여요. 그러네요. 박영선 의원이 처음 이야기한 건 뭐 세금 신고 안 하지 않았냐.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세금 신고를 안 한 것 같다. 밑자락을 다 깔아요. 그리고 뒤에 박지원 의원이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수사를 제대로 안 들어가게 한 것이고 이거 검사가 이제 김형준이었다. 이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실 그냥 돈을 많이 받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관 예우로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방금 정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안 들어가겠다는 사안이 더 큰 거잖아요. 네. 1단계, 2단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이 되면은 저도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이분들이 이게 재발 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좀 일을 키워야 되겠죠. 야당 입장에서.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까지 지냈다.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든지 뭐 당장에 장관이 된다든지 이것도 1, 2년 지나면 못하니까 뭐 대통령 출마할 거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돈 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다. 참 이게 문제죠.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법원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대법관들도 뭐 도장값 뭐 수천만 원씩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법관들 쪽에서는 꽤 이 문화가 좀 정착이 됐거든요. 뭐 개업을 안 한다든지 로펌에 안 들어간다든지 로펌에 가더라도 뭐 직접적인 송무에 관련된 일을 안 한다든지 이런 정착이 됐는데
검찰총장들이 워낙에 자주 바뀌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단계에서 총장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검찰총장도 그렇지만 한 50대 초중반이면은 옷을 벗고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 요즘 또 오래 사는데 한 30년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 안 보고 막 일하는 거죠. 만약 반대로 이게 정말로 사실 무근의 이야기를 의혹성으로 불집힌 거라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죠. 거의 책임져야죠. 정치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질 건데 저는 이제서야 좀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정감사 무용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반전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국정감사 전반전 한 바퀴 돈 기간 동안 도대체 야당이 한 게 뭐냐라는 국민적 질타가 쏟아졌거든요.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비방들을 하게 되니까 여당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맞불 작전을 놓고 정작 살펴야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한마디 얘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얘기가 만일 진짜 그 박남매의 정보력에 근거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국정감사 얘기가 나오는 거라면 이제 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진짜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의 과정들이 거쳤으면 좋겠고 그동안 사실 이게 진짜 특검에 해당되는 내용일까라는 그 부분조차도 야당에서는 정치적 공세 때문에 특검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야당이 여당에게 특검하자라고 주장했을 때 여당이 과연 받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검찰이 그동안 올 1년 내내 검찰 내부적인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서 자체적인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신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문제 하나만 갖고 진짜 야당이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저는 야당이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사안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사저와 관련돼서 박 전 의원이 한번 헛발질을 한 것으로 판정승이 나면서 박 의원의 정보력은 대단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약간 2%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야당이 좀 숫자가 많아지면서 더 무뎌졌다는 생각이 좀 갖지 않습니까? 야당 다시 못했다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뭐 남매 간에 좀 헤어져 있는데 같은 당이 있었으면 더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남매 상봉을 기대하시는군요.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정성희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검찰에 정말 왜 이렇게 돈이 몰리고 있을까? 한두 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검찰 개혁의 방향이 좀 바꿔질 수 있는 사건이라 봐요. 단순하게 공수처나 이런 견제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라든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좀 더 분산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갈 수 있는 사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의 탈세 논란,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저희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시구 신문입니다.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인데요. 김재동 씨가 해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 발언해서 오히려 더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5일 이하 군기 교육대는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창을 간 것이 아니라 군기 교육대를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들리는 해명인데 일단 해명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은 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국방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부르신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면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걸요? 저 방위예요. 근데 왜 방위냐? 왜? 아버지 백으로 방위됐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집이 가난해서 방위 갔어요.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얘기만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본질을 비껴가는 해명을 했었던 김재동 씨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언을 한 건데요. 군기교육대와 영창이 다르냐고 하는데 제가 근무한 사단에선 영창을 군기교육대라고도 했다. 뭐 저희 같은 육군 현역 군필자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영창과 군기교육대가 엄연히 다른데 15일 이하의 군기교육대에 가거나 영창에 가면 원래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게 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기록에 남기지 않으니 기록에 없는데 잘못됐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 기록은 제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주경 칼럼니스트, 국감장에서 김재동 씨의 뭐 영창 여부가 과연 타당하냐? 전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본질은 좀 미루도록 하죠. 그 질문은. 네네. 그런데 김재동 씨가 지금 계속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또 다른 논란을 양산하고 있는 모습인데 영창과 군기교육 때는 다르다.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워딩이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군기교육대라고 부를 것인가, 영창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리고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갈래로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확한 워딩이 이런 거죠. 군기교육대와 영창이 다르냐고 하는데 자신이 근무한 사단에서는 사단 군기교육대를 사단 영창이라고 했다. 그리고 영창을 또 군기교육, 그러니까 이거 혼용돼서 쓰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영창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해명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15일 이하로 영창을 갔을 적에는 기록에 안 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록이 없다면 내 잘못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위 여부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그냥 답변하면 되는 거지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감장에서 김재동 씨 자체가 언급됐다는 것은 저는 좀 별로 이렇게 탐탁하지 않지만 그거와 별개로 김재동 씨가 저렇게 감정을 섞어서 반응할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재동 씨를 어쨌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그냥 이런 상황까지 된다면 그냥 팩트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저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좀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사람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톤 조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재동 씨 이야기하던 중에 미 2차 토론회가 시작을 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도널드 트럼프의 음담 패설 동영상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측이 아니 사적으로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으면 니들이 더 문제다라는 태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트럼프다운 그런 태도인데요. 미국식의 어떤 그런 유체이탈 화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보다 더 여성을 존중한 사람이 없다라고 발언했는데 사실과 다르죠. 도널드 트럼프는 미스 유니버시티 대회에서 수상한 여성 수상자에 대해서 살이 쪘다는 이유로 소위 돼지다라는 발언도 했었기 때문에 여성을 존중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성추론에 대해서 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2차 토론회 과정 중에서 발언을 했지만 힐러리 클린턴 측은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음담 패설과 관련해서 맹공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녹취록, 그것이 트럼프의 본 모습이다. 대통령으로서, 프레지던트로서, 그것도 US, 미국의 프레지던트, 대통령으로서는 부적합하다. 뭐 힐러리가 신이 났습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다. 이민자, 흑인, 무슬림 등에게도 도널드 트럼프는 비난을 했고 얕잡아왔다. 적용이 된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는 그럼 당신의 남편은 어떠냐? 빌 클린턴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느냐라고 서로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미 대선 날짜가 다가와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추잡해지고 있다. 뭔가 좀 추잡스럽다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미국의 2차 대선 토론까지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설악산에 이어서 덕유산에도 고드름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가을은 어디 가고 갑자기 겨울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쇼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